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 70대 할머니입니다. 여느 사람들이 그러하듯 아들은 제게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어요. 임신 소식을 처음 알았을 때, 세상에 태어난 아들의 쪼글쪼글한 얼굴을 처음 봤을 때,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입학하고 어느덧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그 모든 기억이 제 안에 또렷이 남아있죠. 제겐 기적과도 같은 행복을 안겨준 그 아이가 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바랬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풍파를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엔 유종의 미를 거두고 편안함 속에 눈을 감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런 제 아들이 저보다 먼저 이승을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눈을 감을 때까지 아들이 제게 말하지 못했던 추악한 진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도 원통하더라고요. 그 한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살에 결혼해 21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샐러리맨이었던 남편은 정말 바쁘게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홍콩이든 중동이든 해외 출장도 정말 잦았기에 정말 바쁠 땐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어요. 저와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저도 아들이 어느 정도 큰 뒤엔 맞벌이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남편 벌이엔 한참 못 미쳤죠. 그랬기에 전 아들과 둘이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똘똘하고 효심도 깊었어요. 그런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까지 졸업하며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좋은 회사를 다니다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나이 28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 사업, 제가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기획하고 구상해뒀던 거예요. 좋은 발품 팔면 초기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한 번도 두 분 실망시켜드린 적 없잖아요. 그러니 믿고 지켜봐 주세요. 당시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던 남편은 그런 아들의 사업 계획을 꼼꼼히 들어보더군요. 그리곤 제법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난다며 아들을 기특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빠듯하게 시작하면 조급해지기 쉽다며 조금 무리해서 사업 자금까지 도와줬습니다. 그게 고마워하던 아들은 이후 무리 없이 사업을 키워나갔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뒤인 나이 30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며느리와 결혼도 했습니다. 아가,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어? 시댁이 불편해? 그럴 필요 없다. 난 예전에 우리 시부모님께 정말 사랑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입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며느리가 생기면 꼭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단다.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렴. 며느린 처음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좀 주눅이 들어있더군요. 전 과거 제게 많이 잘해주셨던 시부모님이 생각나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설거지 한 번 시킨 적이 없었고 어떻게든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나중에 시댁이 조금 편해진 며느리가 왜 그렇게 위축이 됐었는지 말해주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여유로운 어머님, 아버님하고 다르게 제 친정은 형편이 좋지도 않고 남편하고 제 벌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겉으로야 제게 잘해주셨다지만 속으론 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을 것 같아 괜히 기가 죽었어요. 아유, 별말을 다 한다. 네가 싹싹하니까 우리가 널 예뻐하는 거지. 아, 그게 다야? 솔직히 말해서 난 너보다도 더 힘든 형편에서 시집 왔어. 그리고 우리 집이 어렵지 않은 정도지. 그렇게 부자인 집도 아닌데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러니. 아가, 집안도 직장도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 특히 월급이야 사람마다 다른 거고 너처럼 자기 일 좋아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야.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런 며느린 결혼한 지 2년 뒤 예쁜 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린 임신 막바지 무렵부터 조금씩 말수가 줄더니 출산 이후엔 우울증이 심해지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이었던 거죠. 며느린 변해버린 몸도 몸이지만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을 못 견뎌하더라고요. 당시 며느리가 걱정되어 자주 찾아가 손녀를 돌봐주고
집안일과 며느리 밥까지 챙겨줬던 전 하염없이 울기만 하던 며느리가 걱정돼 어쩔 줄을 몰랐죠. 사별을 혼자 사시던 안사돈은 지방 시골에 있었기에 며느리를 도와줄 수가 없었거든요. 애미야, 내가 어떻게 해주랴? 어? 영규랑 같이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다며. 그래, 병원에서 뭘 하니? 혹시 내가 눈치 없이 자주 오고 있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와주시는 덕에 그나마 제가 숨이라도 쉬는 거예요. 병원에선 저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데 저한텐 일하는 게 제 낙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애를 두고 어떻게 일을 나가겠어요. 근데 어머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 동안 사회에선 계속 멀어지는 것 같고 애가 우는 소리도 이제 너무 듣기 싫어요. 제가 정말 나쁜 건 아는데 아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그냥 나가서 일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앞으로 둘째는 절대로 안 낳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애 엄마라는 아이가 저렇게 울며 저런 말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집안 손줄 낳느라 생긴 마음의 병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아들도 사업을 안정시키느라 정신없을 때라 며느리를 잘 챙겨주지 못해 많이 미안해했죠. 결국 전 고민 끝에 손녀를 제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한 해 전부터 제가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 쉬고 있었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며느리도 손녀도 며느리를 챙겨주지 못해 미안해하던 아들도 모두 너무 가여웠거든요. 애미야, 지연이 내가 봐줄 테니까 애는 나한테 맡기고 넌 다시 일 나가거라. 우선 사람부터 살아야지. 정말요? 그래도 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내 손주 내가 봐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주겠다던 수고비도 거절했지만 두 아이는 꾸역꾸역 제게 조금이나마 수고비를 밀어넣어 주더라고요. 나 안 갈래요. 나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여기서 살래요. 그렇게 전 손녀가 돌도 되기 전부터 손녀를 키우다시피 돌보게 됐습니다. 손녀는 자기 부모보다 저와 남편을 유독 더 따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희 아들에겐 덜 그랬는데 아주 어릴 땐 자기 엄만 싫다고까지 하며 엉엉 울더라고요. 혹시나 며느리가 손녀에게 나쁘게까지 하나 걱정되어 제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그건 아니라고 말했죠.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설마 집사람이 그럴 리가요. 잘해줄 땐 잘해주는데 애 때문에 일에 지장이라도 생기면 그렇게 애한테 괜히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면 반성은 하는데 자기 일에 지장이 가는 게 너무 싫대요. 어린이집에선 애들을 그렇게 잘 본다는데 정작 자기 애한테 왜 못하는지. 그래도 평소엔 애 많이 예뻐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애는 자기 엄마를 싫어하기보단 어머니 아버지랑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 말처럼 갈수록 지켜보니 며느린 사회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랬기에 산후 우울증도 오고 아이 때문에 일에 지장이 생기는 것도 끔찍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남편이 은퇴를 한 뒤에도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우린 손녀를 자주 돌봐줬습니다. 그렇게 손녀를 돌봐주며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고학년이 된 손녀를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자주 맡기지 않아도 됐을 무렵 시골에 살던 안사돈이 타계를 하시기도 했죠. 아이고야, 아주 애가 해골이 됐네. 내가 죽 좀 끓여왔으니까 그거라도 좀 먹어라. 며느린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다퉈대서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린 유일하게 좋아하던 친정가족인 안사돈 잃은 뒤 한동안 휴가를 내고 알아누기까지 했어요. 그런 며느리가 걱정되어 아들도 며칠 일을 쉬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집에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그런 아들 대신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를 위로도 해주고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죠. 그때 다 갈라진 입술로 힘없이 감사해요 어머님하고 눈물을 또르륵 흘리는데
며느리가 정말 가엾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불행은 자꾸만 찾아왔습니다. 겨우 기운을 찾고 나니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때가 우리 소녀가 12살 때인가 그랬죠. 가뜩이나 상심했던 마음에 심란함까지 더해진 며느린 어느 날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전화위복이라고 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제 어린이집을 직접 차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은 최근에 사업을 확장해서 여윳돈이 많이 없대요. 어린이집을 차리려면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자꾸 부탁만 드리는 며느리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 어떻게든 다시 힘차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남편보다 못해도 저도 돈도 전보다 더 잘 벌어보고 싶고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돈은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부탁을 하러 왔다는 걸 아들은 나중에 안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한 것 같았죠. 아들은 놀라서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건데 집사람 마음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나 봐요. 죄송해요. 집사람 어린이집 차리는 비용은 제가 어떻게든. 됐다. 너 사업 확장해서 지금 빠듯하다며. 네 엄마랑 상의해봤는데 애미가 모자라다는 돈 내가 도와주려고 한다. 애미가 양심 없는 애 아닌 거 잘 아니까 걔가 이제 기댈 곳이 너 말곤 우리밖에 더 있니? 우리가 말만 부모도 아닌데 자식이 다시 잘 살아보고 싶다는데 도와줘야지. 남편도 저도 그렇게 며느리를 도와줬던 건 두 아이가 양심을 아는 아이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사업을 성공시킨 후 남편에게 받았던 도움을 이자까지 쳐서 갚았어요. 며느리도 손녀를 우리에게 맡긴 뒤 아들과 함께 꼬박꼬박 수고비를 주고 늘 감사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죠. 또 우리가 잘해준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며느린 평소에도 우리에게 참 잘했습니다. 그랬기에 우린 며느리를 도와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며느린 어린이집을 차려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는데요. 돈을 꼭 갚겠다던 며느린 통 소식이 없더라고요. 요즘 경기 돌아가는 게 어디 쉽나. 겉으론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정이 있겠지. 그냥 알아서 애미가 돌려줄 때까지 잊어버리자고. 남편은 부모로서 그냥 그 돈에 대해 잊어버리자고 얘기하더군요. 물론 그 돈도 우리에게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없다고 당장 불편할 돈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며느리를 아끼던 남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죠. 여보, 나랑 적어도 80 넘어서까진 손 꼭 붙잡고 살자고 해놓고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떡해 해요? 그렇게 저에게도 아들 내외에게도 큰 기둥이었던 남편은 아들의 나이 47에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부터 아들의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전부터 좀 어려워지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가끔 고민을 토로할 땐 있어도 힘들다, 괴롭다는 말은 하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오죽 힘들었으면 눈물까지 보일까 싶어 너무 가슴이 아팠죠. 전 며느리가 그런 아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며느린 점차 아들과 다툼이 잦아지더라고요. 저를 자기 부모보다 더 의지하던 손녀와 전 종종 통화를 했는데 한 번씩 손녀가 울먹이며 그 일을 말해주었죠. 할머니, 엄마랑 아빠도 말다툼하셨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 아는데 저 무섭고 불안해요. 저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우리 집이 그동안 아빠 덕분에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엄만 그때 고마워했던 건 싹 잊고 자꾸 아빠를 몰아붙여요. 아무리 아들의 사업 때문에 가세가 기울고 있긴 하나 며느리에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동안 제 아들 사업이 승승장구할 땐 그렇게 내 남편 하더니 바로 태도가 돌변했다는 게 말입니다.
아들은 궁지에 몰리자 며느리에게 어린이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까지 했다는데요. 소녀는 그때 며느리가 싹둑 거절해버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담보로 대출도 받을 만큼 받아서 너무 힘들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아빠가 울면서 빌었어요. 근데 엄마가 자기 일터 건들 생각 하지도 말라고 누가 사업 망하랬냐고 아빠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요? 힘들 때 돕고 사는 게 가족이라는데 엄마는 아빠를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아들과 며느린 그렇게 사이가 멀어져 갔습니다. 심지어 명절에 저희 집에 왔을 때도 두 아이는 몰래 다투었고 며느리는 어쩌다 제가 아들 집에 가도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든 노후 자금의 일부로 아들을 좀 도와주긴 했지만 아들의 사업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진짜 내 팔자야. 이 나이 이딴 거지 같은 집에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결국 아들은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저희 집은 과거 남편이 은퇴를 한 후 방 2개짜리 작은 집으로 이사 간 뒤라 세 식구가 더 들어오긴 좁았어요. 생전 남편이 청소하기 힘들다며 이사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당시 손녀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공부하느라 개인 방이 필요했을 때였죠. 걱정이 되어 아들네가 이사 간 집에 가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제법 좁지 않은 방이 2개인 집이긴 했지만 낡아도 너무 낡은 집이라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며느리도 기가 찼는지 제가 듣는 앞에서 이런 말을 해댔습니다. 진짜 누구 때문에 집까지 날려먹고. 어머님, 진짜 저 같은 며느리 없어요. 남편이 집안을 다 말아먹었는데도 안 떠나잖아요. 아들과 손녀가 놀라 며느리에게 화를 냈지만 그땐 저도 입이 참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집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안사돈께도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이후 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요. 그리고는 결심했어요.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과 남은 노후 자금, 그리고 살던 아파트를 팔아 아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36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 때문에 생긴 일이니 부모인 제가 손녀도 며느리도 챙겨야지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직 성인도 안 된 손녀를 그곳에 두고 저만 혼자 쾌적하게 살자니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죠. 제게 처음 그 제안을 듣자마자 며느리는 언제 제게 건방지게 굴었냐는 듯 눈을 반짝이며 제게 팔짱을 껴댔어요.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진짜 이 집에서 어떻게 사나 싶어서 맨날 눈물 났거든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 진짜 극진하게 모실게요. 어머님 사랑해요. 그동안 제가 버릇없게 군 거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어머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 마음 아시죠? 아들은 면목이 없었는지 고개도 못 들고 감사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아들은 며느리와 손녀가 모두 보는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주신 아파트니까 꼭 다시 자리 잡아서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약속할게요. 그 후 아들은 다시 직장을 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아들은 밤에는 배달 일도 하고 대리도 뛰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해도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빨리 돈을 모아야 어머니께 집을 돌려드리든 재기라든 하죠. 지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절 지탱해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열심히 살아보려던 아들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소녀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4년제 간호대에 입학했어요. 전 소녀와 아들 내외를 위해 소녀의 학비도 힘이 닿는 대로 거의 다 내주었죠. 처음부터 그러고 싶은 마음에 그 정도 여유는 남겨뒀었거든요. 소녀는 제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얼른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다며 대학 공부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너 또 술 마시고 들어왔니? 내가 아들 편만 든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말을 아꼈었는데
네 남편 원망하는 마음이야 이해한다만 너희 부부잖니? 영규, 요즘 새벽에 집에 들어오면 밥 한 술 못 먹고 쓰러져 자더라. 너도 물론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하겠지만 서로 좀 챙기며 살면 안 되겠니? 어머님이 해주시잖아요. 집에 있는 어머님이 해주시면 되지. 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데 힘들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왜 애 아빠를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머님도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서운해요, 어머님. 뭐, 서운? 아이고, 말을 말자, 말을 말어. 검은 머리 짐승은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내가 잘해줬던 거 다 있고 넌 그렇게 서운함 타령만 하는구나. 반면 제게 잘하겠다고 그렇게 고마워하던 며느린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린 점점 집안일에 소홀해지며 절 챙기긴커녕 거의 매일을 친구를 만나고 놀다 들어오기 바쁘더라고요. 오히려 70이 넘은 제가 집안일 전반을 돌보고 아들과 손녀의 밥을 챙겨줬죠. 집에 있는 제가 할 수도 있는 일이라지만 그걸 고맙거나 미안해하지도 않고 투잡, 쓰리잡까지 뛰는 아들과 달리 저녁마다 술까지 마시고 들어오는 며느리에게 참 서운하고 속도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합가해서 산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새 손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형 병원 간호사로 취직했어요.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그날 우린 오랜만에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며 축하 파티를 열었죠. 그런데 갑자기 간만에 술도 한잔하던 아들이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더라고요. 아이고, 영규야. 아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게도 이후 아들은 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말았어요. 난 그냥 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해서 살이 빠진 줄 알았다. 그래서 안색도 나쁘고 목에서도 새소리가 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내 아들이 죽어간다는 신호였다니. 난 엄마도 아니다. 아들이 그동안 너무 힘겹게 살았던 것이 오히려 아들의 폐암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니 황망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당장 수술도 효과적인 항암 치료도 기대하기 힘들다던 의사의 말은 제 다리에 힘이 풀리게 만들었죠. 그 뒤 망연자실한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어떻게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든 희망을 불어 넣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영규야, 아무 걱정 마라. 넌 살 수 있다. 내가 염라대왕님 앞에까지 찾아가서 널 못 데려가게 막을 거야. 엄마 믿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거라. 아들은 그런 제게 힘없이 웃어주었지만 이미 아들의 눈엔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손녀도 틈만 나면 아들의 병상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린 병원에 잘 오지도 않고 죽어가던 아들에게 별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폭발해 저는 며느리에게 화도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저 지경인데 넌 아내라 내가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추니? 제가 간다고 남편이 살아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바빠서 그래요. 저 대신 어머님이 더 신경 써주면 되잖아요. 이미 과거에 제가 알던 그 착했던 며느리는 없더군요. 뭐가 그렇게 그 애를 변하게 만들었는지 며느리는 완전히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저뿐 아니라 손녀도 자기 엄마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꼭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안 좋은 모습만 보이다 이렇게 가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제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제게 미안해하다 투병한 지 7개월 만에 자신의 아버지 곁으로 가고 말았어요. 제 하나뿐인 자식은 그렇게 허망하게 저보다 이른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죠. 아유, 영규야, 내 아들, 너 없이 이 엄마가 어찌 살라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물건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집에 틀어박혀 고생만 하다간 아들을 떠올리며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녀는 그런 제 옆에 붙어서 함께 흐느끼며 절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며느린 별로 슬퍼 보이지도 않고 저와 소녀를 위로해 주려는 기색도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집에서 절 볼 때마다 눈초리가 점점 싸늘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제게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남남이잖아요. 제 남편도 없는데. 갑자기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남남끼리 계속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요. 솔직히 그동안 어머님이랑 살면서 불편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놀고 들어온다는데 괜히 어머님 눈치 보여서요. 어머니 어차피 계속 애 아빠 병원도 자주 안 간 제가 못마땅하셨죠? 우리 서로 앞으로 같이 살아도 불편하기만 한 사이일 텐데 이만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 명의였던 이 집도 이제 남편이 없으니 제 거인 거 아시죠?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어떻게 저더러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답니까? 자기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소녀는 말문이 막힌 제 옆에서 언성을 높이며 며느리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할머니 올해로 75이에요. 75. 할머니 당뇨랑 혈압 때문에 병원도 다니시는 거 몰라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갑자기 어딜 가시라고요? 무엇보다 여긴 할머니가 해주신 집인데요.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진짜 제정신이세요? 아무리 이기적으로 변했기로써니 그래도 그동안 저와 쌓아온 유대관계가 얼마랍니까? 제가 잘해준 게 얼만데 갑자기 저더러 나가라뇨. 저도 뒤늦게 정신이 들어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친정엄마보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널 정성으로 챙겨준 사람이 바로 나다. 네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네가 어린이집 차린다고 했을 때도 우리 집안이 너를 얼마나 위해줬는데 이 집도 힘들어하는 너랑 지연이한테 미안해서 내가 내 전 재산 다 털어서 샀던 거다. 근데 넌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니? 어? 그거야 어머님 아들 생각해서 도와주신 거겠죠. 어머님 아들 아니었으면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줄 이유도 없었을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뭐 감사하긴 했지만 이제 남편도 없는 마당에 저도 제 실속 챙기고 새 출발해야죠. 저 아직 53밖에 안 됐는데 안 그래요? 딱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알아서 살집 구해서 나가주세요. 그 이상은 못 봐드려요. 며느린 끝까지 표독스러운 말을 내뱉더니 어딜 가는 건지 콧노래까지 부르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 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내 팔자야. 어떻게 네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할머니가 이 집에서 나가긴 왜 나가요? 할머니 돈으로 산 할머니 집인데 전요, 이젠 진짜 엄마가 사람으로도 안 보여요. 그 뒤 며느린 집에서 절 볼 때마다 일부러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며느리와 소녀가 모두 출근한 시간에 집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눌리길래 나가보니 우체국에서 나왔다며 누군가 제게 소포를 내밀더라고요. 박영래시죠? 소포 왔습니다. 대체 누가... 아니, 이건... 집으로 들어와 보낸 사람의 이름을 들여다본 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적힌 이름은 강영규, 바로 저희 아들의 이름이었거든요. 죽은 아들이 어떻게 소포를 보냈나 싶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어봤어요. 그 안에는 웬 서류 봉투와 목도리, 그리고 장갑이 들어있었죠. 또 목도리를 들어보니 그 아래엔 편지가 한 장 깔려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어본 전 후두둑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규. 이 소포를 받으실 쯤엔 이미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아버지께 꼭 어머니를 끝까지 잘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먼저 떠나는 불효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 마음에 짐만 얹어드린 저라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제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죄스러운 마음을 덜어보려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해 남깁니다. 어머니, 제가 없어서 유독 쉬려 오실 이번 겨울 아프지 말고 건강하셔야 돼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랑했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아들은 자신이 없이 보낼 추운 겨울을 걱정해 제게 목도리와 장갑을 남긴 거더군요. 목도리의 따뜻함에 아들의 마음이 배어있는 것 같아 너무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편지 아래 적혀있는 추신을 읽고 서류 봉투를 열어봤어요. 애써 눈물을 훔치면서요. 서류 봉투 안에 태훈이 명함이 들어있어요. 그 녀석한테 전화하면 서류 봉투 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태훈인 아들의 절친한 친구로 저도 아들의 고등학생 시절부터 가끔 봤던 아이였습니다. 기특하게도 세무사가 된 태훈인 아들이 입원했을 때 몇 번이나 병문안도 오고 아들의 화장터까지도 함께 해준 고마운 아이였죠. 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 애의 명함까지 넣어뒀나 싶었던 전 서류의 내용을 읽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체 얘가 언제 이런 걸 다... 그건 놀랍게도 아들의 명의였던 아파트가 제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서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에게 사준 아파트는 며느리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제 명의로 변경된 뒤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명함에 적혀있던 태훈이의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태훈인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 사실 그 소포 영규가 생전에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보낸 겁니다. 만나서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저는 곧바로 태훈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처음에 저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어 했다고 하더군요. 아파트를 제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약속 말이죠. 혹여 며느리 쪽에서 나중에 무슨 말을 꺼낼까 걱정돼 아들은 아파트를 살 때 제가 보낸 돈의 내역과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나 며느리와의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제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남겨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니 몰래 문제없이 명의 이전해두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했는데요. 영규 그 녀석이 어머니께 어떻게 서류들을 다 받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도 다 받아서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아들이 쓸 데가 있다며 힘들게 투병하던 와중 제게 갖가지 서류를 떼서 가져다 달라고 했던 일이 기억나더라고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까지도 말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다 필요한 데가 있다며 아들은 말을 아꼈었는데 이러려고 그런 부탁을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몰래 그랬던 거야? 혹시라도 지연이 엄마가 그걸 눈치채고 해박 놓을까봐 끝까지 조심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영규가. 저한테 마지막 부탁이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법무사 도움도 받아서 제가 명의 변경하는 일을 돕고 오늘 소포도 보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요, 어머니, 왜 영규가 그런 걱정을 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훈이의 말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에 듣게 된 엄청난 진실이었죠. 재수 씨, 아니 그 여자요, 바람이 났었더라고요. 뭐라고? 바람? 네, 저도 처음엔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춘천 남이섬으로 데이트를 갔었는데 거기서 재수 씨가 웬 남자랑 사이좋게 손을 잡고 스킨십도 하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기가 막힌 우연이 참 많아요. 그죠? 정말 입이 안 다물리더군요. 그러니까 태훈인 남이섬에서 저희 며느리의 바람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 사진까지 남겨뒀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확실한 증거를 더 남기기 위해 뒷조사까지 한 뒤
저희 아들을 찾아가 사진과 함께 모든 진실을 알려줬다네요. 그때 영규 그 녀석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면서요. 그런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상황에서 자기가 소송을 걸면 그 끝을 볼 수나 있겠냐며 엄두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그걸 아는 척해서 힘을 빼는 것도 힘들다고 주저했고요. 그래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보다 자신이 떠난 뒤를 저한테 부탁해서 미리 대비했던 거예요. 영금 그 여자가 자기가 떠난 후에 분명 어머니께 잘못을 저지를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태훈인 제게 며느리의 외도 증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태훈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며느린 아들이 투병을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2개, 3개씩 뛰던 때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피눈물을 흘렸을 아들을 떠올리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말 그대로 꺼이꺼이 통곡을 했죠. 아, 불쌍한 내 아들. 마지막 가는 길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꼬. 그런데도 끝까지 이 엄마만 챙긴다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태훈아. 저도 너무 마음 아팠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더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태훈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긴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퇴근하고 집에 와 있던 손녀에게 모든 진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손녀는 두 눈이 새빨개져선 눈물까지 글썽이며 분노했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엄마가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네 엄만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야. 불쌍한 네 아빠만 생각하면 내가 숨을 못 쉬겠다. 그날 며느린 평소와 다름없이 술까지 먹고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더군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보며 있는 대로 짜증을 부렸고요. 어머님, 언제 나가세요? 오자마자 어머님 얼굴 보니까 또 짜증나잖아요. 집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 이 집에서 네가 나가야겠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내 집인데. 전 그런 며느리를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리곤 등기 서류를 턱 내밀며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했어요. 뭔데요 이건 또. 보면 안다. 중요한 거니까 술 깨고 잘 들여다봐. 며느린 짜증스럽다는 듯 그 서류를 들여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정말 술이 확 깬 듯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야? 왜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변경됐어요? 기억 안 나니? 우리 영규가 이 집 나한테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거. 영규가 떠나기 전에 그 약속 지키고 떠났더라. 영규 네가 자기 가자마자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거라는 걸 다 예감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누가 이 집에서 나가야 될지 확실히 알았지? 이 배은망덕한 거사. 며느리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나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변하겠어요? 소녀는 제 앞에서 그런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도 바람 피고 들어오는 길이죠? 아빠 친구가 엄마가 바람 피운 증거 사진 다 보여줬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뻔뻔하게 이 집에 발 들여놓은 거죠? 그게 무슨 아빠 친구? 누구? 왜요? 말하면 가서 따지기라도 하게요? 엄마가 뭔데요? 애초에 아픈 아빠 두고 그딴 더러운 짓을 한 엄마가 잘못이죠. 난 엄마 같은 사람이 날 낳아줬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어떻게 아빠가 원래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었대요. 그제 어떻게 하실래요? 네? 지연이 말대로 넌 어딜 가든 사람 취급받고 살 생각도 하지 마라. 가뜩이나 한스럽게 죽어가던 내 아들 눈에 피눈물까지 흘리게 한 죄에 대한 죄가 넌 평생 치르면서 살아야 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게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진짜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끝까지 반성하는 표정도 아닌 눈알만 대구르르 구르고 있던 며느리에게 마구 소리쳤습니다. 미리 싸뒀던 며느리 옷가지를 현관밖 복도로 죄다 던져버리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버티려고 들었고 저는 초인적인 힘까지 발휘해 며느리를 쫓아냈답니다. 여기 내 집이라고요. 나도 이 집에 지분 있어요. 그럼 소송 걸어봐. 그리고 네 어린이집 있지? 내 남편이 도와준 그 절반도 다 토해내고. 알았어? 아니, 그것까지 토해내면 전 뭐 먹고 살라고요? 아우, 아파요, 어머니. 노인네가 무슨 힘이 이렇게 세? 예, 지연아, 네 할머니 좀 알려봐. 저는 말 그대로 그 여자의 머리 끄댕이까지 잡고 끌어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피눈물을 삼켰을 아들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그런 엄청난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악마 같은 인간을 누가 가만둘 수 있었겠어요? 손녀도 절 말리기는커녕 그 여자의 두 팔을 잡고 끌며 저를 도왔죠. 그렇게 며느리를 끌어낸 뒤 잠시 소란했던 현관 밖은 이내 조용해지더군요. 그리고 다시 아들 생각에 통곡을 시작한 절 손녀가 꼭 끌어안고 위로해줬어요. 너무 분하다. 너무 분해. 울지 마세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그 악마 같은 여자를 쫓아낸 이유, 우린 아들이 손녀 앞으로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 앞으로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게끔 모두 미리 손을 써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손녀와 태훈이의 도움을 받아 기력이 없어 생전 아들이 하지 못했던 위자료 소송을 며느리와 상간남에게 걸었습니다. 당사자의 사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유족이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전 그 둘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한편 그와 별개로 며느리는 아파트에 자기 지분도 있다며 제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짧지 않은 기간의 싸움 끝에 며느리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죠.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전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소송이 끝난 후 이번에 손녀와 태훈이의 도움을 받아 제 쪽에서 민사소송을 걸었거든요. 남편이 어린이집을 차릴 때 도와줬던 돈을 받아내려고요. 그 끔찍한 기집애에게 한 푼도 이득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처음부터 그 돈 갚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어요. 준 돈이 아니고 빌려준 돈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법정에서 증언도 할 테니까요. 소녀는 고맙게도 법정에서 증인까지 되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소송은 꽤 기간이 길어져 아직도 소송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손녀와 함께 지내며 여전히 소송이 후련하게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아들 대신 이젠 자기가 절 잘 챙기겠다며 태훈이는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하는데요. 저를 도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태훈이를 위해 전 직접 장을 봐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좋은 선물을 하는 등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한편 얼마 전 손녀와 함께 아들의 기일이라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아들의 사진을 쓸어내리며 전 오랜만에 아들에게 말을 걸었죠. 우리 아들, 하늘에서 네 아빠랑 잘 지내고 있니? 하늘에선 고생하지 말고 마음도 몸도 아프지 말고 잘 지내려무나. 넌 내게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했지만 난 네가 태어나 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다. 또 엄마 잘 지내고 있으렴. 한편 지금 전 며느린 어린이집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요즘 출산율도 줄어 아이들도 많이 없고 무엇보다 병든 남편을 두고 바람 피운 여자라는 사실이 엄마들 사이에서 쫙 퍼진 지 오래라고 하더라고요. 상간남의 아내가 며느리 어린이집에 찾아가 완전히 뒤집어 엎고 간 덕분에요. 네, 그것도 바로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태훈인 자신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상간남도 유부남이라고 말해줬었어요. 그리고 그놈 아내가 한다는 카페도 어딘지 제게 알려주어 전 그놈의 아내를 찾아가 증거 사진과 함께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갖은 병까지 가지고 있는 70대 중반의 노인이
건장한 성인 남자를 찾아가 뒤집어 엎는다고 한들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괜히 밀쳐서 넘어지기라도 했다가 뼈라도 부러지면 큰일인데요. 그래서 전 그놈의 아내를 찾아갔던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도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뭐라고요? 이 인간이 내가 용서해준 것만도 2번인데 은혜도 모르고 또 바람을 피워? 그렇게 그놈의 아내는 제 며느리도 사회적으로 납작 뭉개버리고 자기 남편이 일하던 보험사도 찾아가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2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고 애들까지 데리고 이혼해버렸다네요. 그 상간남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는데 제 아들 눈에서 피눈물을 낸 만큼 꼭 더 나락으로 떨어지길 간절히 빌어줬죠. 또 얼마 전엔 전 며느리가 소녀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며느린 상간남에게 거금까지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놈은 가정에서 쫓겨난 뒤 며느리 탓을 하며 악담을 하더니 그 돈도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과 함께 어린이집도 망해간다는 하소연을 하며 며느린 손녀에게 염치도 없는 부탁을 했다네요. 엄마 너무 힘들어. 그놈 완전히 배째라야. 소송을 건다고 해도 자기 무조건 돈이 없대. 그래서 말인데 지연아, 제발 엄마 돈 좀 빌려다오. 어? 어린이집 망하는 거라도 어떻게 막아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어딨어요. 사회생활 한 지 뭐 얼마나 오래됐다고요. 그럼 네 할머니라도 어떻게 잘 좀 구슬려봐. 그 노인네 돈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노망났나 봐, 이 아줌마. 엄마, 어떻게 엄마가 할머니 돈 아직도 눈독 들일 수가 있어요? 천벌받을 소리 하고 있어. 그딴 생각 꿈도 꾸지 말아요. 아니,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네 엄마잖아. 그래,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엄마보다 훨씬 날 사랑으로 키워준 분이 바로 할머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한테 그런 몹쓸 짓 한 당신, 할머니까지 맨몸으로 내쫓으러 간 당신, 난 앞으로 엄마로 생각도 안 한다고요. 엄마라고 전화 받아주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니까 2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도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요. 알았어요? 그렇게 전 며느린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어린이집만 부둥켜 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빈털터리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과 상간남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로요. 하지만 전 그것만으론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죽어가던 우리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에 대한 죄값을 며느리가 평생에 걸쳐 갚으며 살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죠. 그래도 그런 며느리의 핏줄이지만 우리 아들이 남긴 보물이기도 한 손녀만은 자기 엄마와 다르게 늘 행복해졌으면 해요. 제가 키우다시피 한 소녀는 제 자식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소녀는 아직도 많이 상심했는절 지극정성으로 챙겨주고 제 건강도 살펴주는 천사 같은 아이랍니다. 이 아이에게만은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늘에서 우리 아들과 남편이 손녀를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남은 삶은 저희 착한 소녀를 2 사람 대신 잘 지켜주며 살아가려고 해요. 행복이라는 건 결국 좋은 행운과 복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평범한 나날,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재산 같은 것들, 그런 소소하고도 소중한 것들이야말로 가장 큰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좋은 것들을 쌓아가려면 사람은 사람된 도리를 지키고 또 받은 은혜엔 감사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선하고 바른 마음이 쌓여야만 좋은 기운과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마음씨는 못되게 쓰면서 긍정적인 것들로만 가득한 행복을 누리고만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전 며느리와 같은 그들이 조금만 더 똑똑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싶어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이라는 걸 말입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결과로, 악한 마음은 악하고 험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말로 사연을 마무리하며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말로 읊은 사연을 잘 정리해서 여기까지 대신 적어준 우리 손녀와
여기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